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도시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5명이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2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23명이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차량 집회만 허용됐습니다. 기영철은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서 기습적인 시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주변 차량과 도보 통행을 막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구아람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선 차량 9대까지만 참가하는 집회 2건이 허용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순찰팀은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차량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까지 이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도 잠시 뒤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 집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선 보수 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과 기독자유통일당 등 일부 인원이 광화문역 1번 출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기습적인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 시민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고 기습 시위가 열릴 경우 강제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5호선 광화문역과 1,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은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통경찰 800여 명을 포함해 경찰 11,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 판정 후 첫 육성 메시지를 통해 잘 지낸다고 밝혔지만 추가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악관은 물론이고 미 의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용 헬기를 타기 전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엔 짧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he tremendous support. I'm going to Walter Reed Hospital. I think I'm doi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피로감, 미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주치 숀 콜리 박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고 항체 약물 등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접촉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장녀 이방카 부부 등 핵심 참모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추가 감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달 26일 연방대법관 지명자 코니 베러 판사의 백악관 연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등 국내외 현안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유세 일정을 연기하고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반면 음성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미시간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It's not about being a tough guy. It's about doing your part. Wearing a mask is not only going to protect you, but it also protects those around you. 오바마 전 대통령은 거대한 정쟁의 한복판이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의 건강을 기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위로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께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선물 가격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막상 장이 열리고 나서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큰 흔들림 없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며 장을 시작하긴 했지만 내림폭을 더 키우진 않았습니다. 하락분도 대부분 회복하며 어제보다 0.48% 하락한 채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가 채 안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이른바 배터리데이 후폭풍이 거센 테슬라가 7% 넘게 내려간 영향으로 2.2%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7.9%로 낮아졌다는 소식과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하락을 방어한 걸로 분석됩니다. We had another good unemployment number this morning. The fact that we now have unemployment below 8% is obviously a very good thing.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유럽 주요 증시도 대부분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The market's lack of response is also an indication of the transparency of transition that we have built into our Constitution, and that we have a variety of leaders who can step in and fill the role. 투자자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투자 심리 위축에 그리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정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이 52명이고요. 네. 대부분 수도권이 40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에서 확진자가 8명 나왔습니다. 네. 위중증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104명이고 현재 1,800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망은 4분이 늘어서 누적 420명, 1.7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이들 긴장하고 대처했는데 확진자 추이는 어땠습니까? 일단 좀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네. 확진자가 113명에서 77명, 어제 이제 63명, 오늘 75명으로 사흘째 이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체 그 검사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보다 한 절반가량으로 한 6천여 건 하루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연휴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또 이제 또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이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1주 내지 2주는 좀 지켜봐야 이 추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긴장되는 기간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서울 다나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무더기로 나왔다면서요? 예, 서울 다나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이고 한 200병상 규모인데 거기서 예.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났었죠. 2차 전수 검사,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이제 2번 나눠서. 나눠서 했는데요. 예. 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46명입니다. 예. 여기는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일마다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단 발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다나병원은 15일에서 29일 사이에 방문하신 분은 무조건 좀 검사를 받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뉴스도 가장 큰 화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인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항체 약물을 투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어떤 약물입니까? 근데 외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상태는 산소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정도이지만 74세 고령이고 네. 또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비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약물을 투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스비르를 투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개발 중인 인공항체,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앓고 나면 그 사람은 회복한 사람은 항체가 이제 몸 안에 남아 있게 되는데 예. 그것을 뽑아서 쓰는 게 혈장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항체는 밖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건데 지금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 임상 시험 중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항체, 개발 중인 인공항체와 또 네. 혈장 치료제를 같이 섞어서 이걸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투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역당국 브리핑 현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10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027명입니다. 신규로 5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820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104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4명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께 위로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오늘 낮 12시 기준 통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시점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서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4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망교회와 관련해서 4명이 추가되어 총 10명이 발견되었고, 부평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2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포천시 소망공동체 요양원과 관련해서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용인시의 대지고, 죽존고와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4명이 발견되었고, 연제구 오피스텔 건강용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해서 10월 1일 이후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명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4명, 그리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9명이 확인되었는데, 추정 유입 국가로는 아시아가 12명이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 5명, 필리핀이 4명입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3명, 그리고 아메리카의 미국 3명 등으로 추정 유입 국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즈 카페 내에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1층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또한 공중위생시설에서 사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자의 발열 체크나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렘데스비르는 60개 병원에 529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귀경 등이 시작되는 이때를 맞아서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휴게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최소 한도로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필요한 간식 등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응급의료 포탈이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또는 129, 119 등을 통해서 운영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이지만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예배, 미사, 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시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령이 많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전후로 이동과 만남, 그리고 접촉하셨을 때의 거리 두기의 실천 정도가 향후 10월 중순경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거리 두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해오셨고 희생과 고통을 참고 인내해 주셨기에 지금도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본격 등장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집단 면역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 정책, 즉 추적 조사나 격리 입원, 신속한 진단 검사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적극 개입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첫 번째로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해외에서의 연구이긴 하지만 최근 젊은 운동선수, 특히 남성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심장의 코로나19 이후 합병증을 확인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젊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경과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층에서의 치명률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기저질환자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즉 고위험군의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보다 위험도, 감염력, 치명률 등이 높습니다. 이런 근거들 때문에 국내의 감염 규모를 계속 억제하고 고위험군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해온 것처럼 적극적인 방역, 또 의료 대응의 강화, 그리고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하면서 유행에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난 8월에 유럽 어느 선진국을 다녀와서 국내에 14일간 자가격리되었던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유럽의 그 나라를 입국했을 때에는 단 한 번 여권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에는 공항에서 최소한 9회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다른 관리자를 만나서 입국, 검역, 발열, 앱 설치 등등 철저한 안내와 관리를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 중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동선 확인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인내를 해주시고 또 방역의 주체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유행 억제가 가능합니다. 남은 주말 그리고 휴일의 끝자락에도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연휴가 끝난 이후라도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조기 진단 검사에서부터 코로나 대응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진,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대응 요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충원 기자 내용 정리 좀 해보실까요? 일단 집단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네. 설명드렸지만 다나병원, 서울에 있는 그 다나병원에서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46명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었고요. 네. 인천에 있는 소망교회에서도 4명 더 나와서 10명, 또 포천 요양원에서 13명이 더 추가돼서 14명. 이렇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병원에서도 나오고 또 어떤 복지시설에서도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도 나오는데 네. 집단 감염은 소규모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아무래도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현재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그런 곳까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아직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덧붙였고요. 네. 문제는 이제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이 감염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사망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귀경 차량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긴 한데 이 추석 연휴 기간 우리가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실천을 했는지의 여부가 10월 중순의 코로나19 상황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역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나 방역 수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는 길에 가급적이면은 휴게소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말이죠. 네. 고위험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적극 개입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네. 적극적 개입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확진자의 이제 주의를 그 방역을 하고 네. 또 접촉자를 찾아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 개입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한국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지금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입 정책을 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뭐 네. 감염력이 세다, 치사율은 좀 비교적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지만 감염력이 굉장히 세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도 해외에서는 남성 운동선수 일부에서 네. 심장합병증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심장합병증이라는 것은 심장은 우리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 젊은 층도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네. 상황이고요. 또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치명률은 좀 낮지만 고령층에서는 80대에서는 거의 20%의 치명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위험하고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망률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고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코로나19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 우리가 이제 계절성 독감과 비교를 해서도 이 감염력도 더 계절성 독감보다 세고요. 네. 또 치명률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질환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동절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주의를 더 해야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권준욱 본부장이 유럽에 다녀온 지인한테 들은 얘기를 좀 사례 얘기를 하면서 했죠. K방역이 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유럽에 다녀온 지인, 그 지인이 이제 유럽 국가에 들어갔을 때는 여권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해서 9번의 검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받았다는 거죠. 뭐 처음에 입국을 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9번이었으니까 상당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치료제도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고 백신도 개발 중인 상황인데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임상시험인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게 최소 11개나 됩니다. 하지만 예.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개발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최소한 연말까지는 한두 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항상 어떤 약을 개발을 할 때 임상시험은 늦어지기 마련이고요. 또 승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임상시험의 효과를 보고 승인 과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이 승인이 된다고 해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운송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접종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백신의 효과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70% 정도로 보거든요. 예. 또 30% 정도는 아마 백신을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50%가량은 방어력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는 올해 또 내년 상반기에 꼭 끝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는 잘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생활에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의료 선진국, 의학 선진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아직까지는 힘든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해외에서 그 3상 임상 시험 중인 유력한 백신을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빨리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며 특히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신화적 관점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지향점으로 선도국가,
포용사회 국민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실록 세 개가 인정한 우리의 기록유산들이죠.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질 좋은 전통 종이인 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지 만드는 방법도 달라지고 일부 기술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4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수목화가 한 분을 선재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수백 주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작은 숲. 수목화가 김호석 씨의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애기 땅나무와 꾸지나무라고는 씨앗을 가지고 발화시켜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일대 잡종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애기 당나무와 꾸지나무의 교잡종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 조선시대 최고 한지를 만드는 데 쓰인 바로 그 당나무 품종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구축하고 원형에 대한 씨앗을 종을 보존하고 길이 후대에 자료를 자료적 가치로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한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70년대.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각 지역, 전국의 지장들이 만든 종이를 다 이제 수집하게 된 거죠. 결국.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지 제조 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이를 뜨는 전통 발이 일본식으로 바뀌었고 한지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이른바 도침 기술도 쇠퇴한 겁니다. 그는 한지 도침 기술 연구에 매진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종이가 벌써 지압이라고 그러는데 짱짱하고 그리고 옆으로 봐도 보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 붓을 사용하여 섬세한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종이가 제조되어 있잖아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최고의 조공 물품으로 꼽힐 정도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던 한지. 품질 측정이 개량화되고 원형에 대한 연구와 기록, 주재료인 당나무 품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위대한 민족유산으로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네,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귀경길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광주에서는 4시간 4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 차량이 몰리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